안녕하세요. 어벤져스입니다. 저는 2020년 상반기 교육공모직 에듀케어 강사에 합격한 여자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시험 주기와 면접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시험 당시 상황, 면접 복장, 면접 문제 공부법, 면접 문제를 할 예정입니다. 2차 시험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차 시험을 치르러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대기실방 1개, 시험방 1개, 복도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호 순서대로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시험방에서 한 명은 시험을 치르고 다른 한 명은 복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험방에 들어가면 3명의 면접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상 1개와 의자 1개가 놓여져 있는데 저는 책상 옆에 공손한 자세로 섰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벗기.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땡땡번입니다. 세 번째,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였습니다. 가벼운 목례란 미소 짓는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며 가볍게 인사하는 눈인사를 뜻합니다. 책상에는 A4 용지 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면접 문항수는 총 2개였습니다. 저는 1번 면접 문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문제는 한 줄인가 2줄 정도로 나열되어 있었고 2번 문제는 5줄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1번 문제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중점 사항을 말하라였고 2번 문제는 누군가가 회계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라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면접 문제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을 읽은 후 답변할 때에는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답변 드렸고 답변이 끝난 후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2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2번 문항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꼭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험 소요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2차 임용고시 쳤을 때랑 자꾸 헷갈립니다. 전 한 문제당 2분 20초 정도로 답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시험 문제 보자마자 총 5분 내로 답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복장은 깔끔하게만 입고 가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2020년 상반기여서 겨울이었습니다. 전 투피스에 검정 자켓을 걸쳤습니다. 투피스 상의는 하얀색, 하의는 회색의 H마 모양입니다. 검정 자켓은 짧았는데 허리 위까지 길이가 오는 복장이었습니다. 시간 체크를 위해 시계를 차고 갔었고 머리는 풀고 고데기로 웨이브하고 갔습니다. 화장은 당연히 풀 메이크했어요. 근데 전 화장을 엄청 못해서 비비 바르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 하고 볼터치 하면 끝. 생기발랄함을 주기 위해서 볼터치가 중요합니다. 면접 문제 공부법입니다. 제가 면접 문제 공부했던 방법은 이것입니다. 전 유아 임용고시 2차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이용했던 면접 문제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시험 하루 전날에는 공기업 준비했던 친구가 공기업 예상 문제 100문제를 출력해서 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기업 예상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에듀케어 강사 면접 2번 문제에 나왔는데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첫째, 자기소개서를 무조건 숙지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비추어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 장점, 자격증 등은 자기소개서에도 써있기 때문에 자기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교육시책, 목표를 공부해갑니다. 자신이 응시한 지역의 교육시책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개념과 추구하는 학교상, 핵심 단어를 외우고 가면 면접 문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 답은 시간을 정해두고 반복 연습하세요. 저의 경우 한 문제당 2분 20초로 답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초시계를 두고 공부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100문제든 200문제든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답변하는 것을 반복 연습하세요. 시험 하루 전날에는 친구가 공기업 예상 문제를 뽑아와서 아예 다른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처음 본 문제라 당황하긴 했지만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문제와 비슷한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을 외우고 가세요. 저의 경우는 면접관님께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난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듀케어 강사가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저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부족했던 답변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신 면접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괄호, 허리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 면접 문제입니다. 어떻게 면접 문제를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기본적인 면접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답변은 만 가지로 다르게 답변할 수 있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거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면접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길 원하시나요? 저는 면접관들이 배려심 많고 예의 바른 겸손한 사람으로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접 문제에 대한 답을 공부할 때 어떻게 말하면 배려심 많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이에 따른 말투, 행동, 표정, 답변 이유를 의식하고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상반기 교육 공무직 에듀케어 강사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중점 사항 4가지를 말하시오. 4가지였는지 3가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 5개의 답변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정지를 누르시고 어떻게 답변할지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의 흥미입니다. 놀이란 결과에서 외적 동기를 얻는 것과 달리 행동 자체에 몰입되어 만족을 얻는 내적 동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가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을 제공하면 놀이가 중단되어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간입니다. 놀이는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이 통합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전 경험입니다. 놀이는 사전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장 견학이나 책 읽기 등을 통해 다양한 사전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놀잇감입니다. 놀잇감은 개방적인 놀잇감과 구조적인 놀잇감을 함께 제시하여 놀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하나도 공부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몇 주 동안 고민되었지만 긴장되진 않았어요. 제가 공부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도 공부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 안 했으면 다른 사람도 답변하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도 공부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유아 임용고시를 공부한 적이 있었고 놀이 지원과 관련지어 답변하였습니다. 유아 임용 문제를 공부해서 그런지 답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2번 문항도 교육공무직 에듀케어 강사 2020년도 상반기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육행정사가 회계에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오. 15초 드릴 테니 어떻게 답변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동료와의 갈등을 불편해하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경우 감내하는 성격입니다. 만약 저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교육행정사는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며 회계 관련 비리는 국가 대상으로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리자에게 말씀드려 모두가 피해 입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시험 전날 친구가 뽑아온 공기업 예상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었어요. 친구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관리자에게 말씀드린다 이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관리자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나쁜 일을 저질러서? 아니면 원칙이라서? 전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면접관이 저를 배려심 많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경우 홀로 감내하는 성격이지만 공공기관이기에 조직 전체를 위해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관이 절 어떤 사람으로 보길 원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부터는 기본적으로 꼭 공부하고 가야 할 면접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인성 덕목, 개인적 자질을 말하시오. 선생님들은 정지를 누르시고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성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질서, 배려, 협력, 존중, 나눔, 청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뜻을 함께 외웠습니다. 인성 덕목과 개인적 자질은 굳이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겠지만 저는 첫째,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책임감과 서로 조언 및 조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료를 존중하겠습니다. 동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눔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동료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 덕목은 꼭 외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유아의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아의 안전사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를 부딪혔을 때, 눈이 다쳤을 때, 코와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코피가 날 때, 치아를 다칠 때,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적어놓은 안전사고는 사실 유치원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안전사고입니다. 이 안전사고는 유치원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대처 방법을 꼭 숙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부모에게 미리 전화를 합니다.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의 감정을 공감합니다. 학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경청 공감해 줌으로써 감정의 정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통해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하고 정중하는 태도로 갖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향후 대책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악성 민원인 대응 방법입니다. 보통 악성 민원인은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로 이루어졌을 경우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민원인의 행위나 말투가 아닌 문제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민원인의 화를 돋구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저희 책임이 아니므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는 민원인의 부정적인 감정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친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관의 대표 얼굴입니다.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하여 기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며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아니라 갑질을 하기 위한 민원인이라면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사례 중심 반복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로 인한 질병 관리는 손 씻기, 교실 환기, 마스크 착용, 등원 전, 중, 후 열 체크입니다. 실제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질병 관리인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아 관리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유치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제에 가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열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의심 유증상자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자인 아이를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가서 일반 유아들과 격리시켜야 합니다. 둘째, 비상 연락망을 확보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자의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서 아이를 빨리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5분 간격으로 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아이들은 체온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5분 간격으로 열 체크를 실시하여서 동일한 체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넷째, 등원 중지를 안내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자인 아이는 혹시나 모를 코로나 의심 질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등원 중지를 안내하고 자가 격리를 하던지 코로나 선별 검사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